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으로 편성한 스픽스의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7세 김모 씨로부터 테러를 당한 지 보름이 됩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인의 이름, 범행 동기, 배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 테러범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언론도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2006년 박근혜 전 대표의 테러 사건과 완전히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 때문에 모두 이러는 것입니까? 생방송으로 편성한 스픽스의 긴급 현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저녁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참석한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기자 출신이십니다. 김춘효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의 상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반갑고요. 오늘 방송 중에는 부산에서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잼잼 자원봉사단 대표와도 전화를 연결해 있고요. 부산 상황은 어떤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대다수와 당원들이 모여서 경찰의 축소 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규탄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우리 스픽스가 긴급으로 편성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내용을 실체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다시 보기 싫겠지만 1월 2일에 있었던 피습 장면이 촬영된 모습 보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당연히 경찰이 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더 커지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천만다행으로 9.4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은 정리되는 단계가 아니라 점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정치판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본질이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강덕구 의원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좀 전에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살인 미수 정치 테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국가 권력기관이 외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 수사를 하고 의도적으로 사건 막는데 더 역점을 둔, 이건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심중에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오늘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춘효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면이나 방송, 미디어에서 비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이 살인 사건이죠. 고의 계획성을 가진 살인 사건이고, 지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거는 그 조중동 측의 공격형 프레임, 우리나라 그 미디어의 보도 경향 자체가
애완경이나 하는데 진영을 보호하는 공격형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재명 자체를 지도자로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 프레임을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 말씀은 이제 언론의 보도 행태도 이재명 당 대표에게 매우 이제 악의적인 이미지가 입혀지도록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의도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안진걸 소장은 이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랬겠습니까? 설령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백주대낮 횡행하면 공적인 일을 하는 정치가들이나 또는 공적 역할을 하는 어떤 시민사회 인사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은 뭔가 발언하는데 얼마나 위축이 되고 조심스럽겠습니까?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백주대낮에 제1야당 대표도 경찰도 수십 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조직적으로 계속 준비했다가 암살 미수를 하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이번에 배우, 배경, 연계, 과정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변명문, 범죄자 스스로 쓴 거잖아요. 암살, 미수, 정치테러범이. 그래서 변명문까지 피해자가 달라고 그러고 피해자 가족들이 달라고 그러고 피해자가 속해 있는 제1야당이 달라고 그러는데 피 묻은 셔츠도 숨기려고 폐기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공개하려고 겨우 공개되고 아니, 변명문을 공개하는 거 보면서 이게 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는 악마나 중대범죄자와 또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화를 시도했던 세력과 이 극우극단주의자의 범행의 직간접 연관성이 변명문에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걸 아예 은폐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 또 총선에서 집권 여당 세력의 이 집요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더 거세질까 봐 저는 지금은 국면이 바뀌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 자, 조직적 은폐 축소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일단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그 영상 먼저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자, 경찰의 저런 발표는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이 확보하고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고 특히 이제 일종의 변명문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범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배우가 있었는지 어떤 정책 성향을 가졌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부산경찰청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총선이 100여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마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경찰들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나름대로 한 부분이 그 경찰들의 개별적 신상 관련된 부분, 경찰청 인사가 목전에 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상층해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의도하는 대로 저는 방점을 둬서 저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8년 전 5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그 한나라당 대표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건 다음 날 범인의 정과 전력 그리고 직전 행적 3일 동안 태역 내역까지 다 공개했고요. 일요일 날 신문이 발행되지 않아서 월요일 날부터 대대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뭐 조중동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이 후보
후보가 아니고 이 피의자 이름 실명 공개하고 지침이요. 얼굴 공개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을 비교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15일째 이제 보름째가 되는데 실명과 얼굴 뭐 초범인지 어느 정당 당원이었는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변명문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당국이 왜 이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심의 여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자초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006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테러가 당했다고 다 보도도 했고요. 자, 안진걸 소장께 좀 여쭤보고 네. 보겠는데, 자, 사건 이후 며칠 되지 않아서 전과 전력이나 그리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1월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축소 수사 또는 이것을 뭔가 기획해서 가겠다라고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안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은폐 축소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그 전에 어저께는 촛불행동이 경찰청 항의 방문을, 또 오늘은 강북구원과 태진과 혁신 모임, 검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별도의 기자회견을 또 오전에 열었는데요. 그 핵심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테러 당했을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그 범인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인지 전과가 어땠는지. 근데 지금은 뉴욕타임즈는 이 사람이 김진성이고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라고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했는데 우리 언론이나 경찰은 지금 꽁꽁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심지어 태극기 집회도 나갔고 특히 그 변명문에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2년 내내 시도했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악마와 중범죄자 이미지 조작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의 이미지 조작을 시도했는데 거기에 영향받은 것이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시키거나 사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제1야당 대표를 음해하고 조롱하고 매일매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얼마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음해와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변명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명문을 통째로 변명문하고 인적사항을 통째로 비공개하고 비공개한 사유도 비공개해버리고 그리고 부산경찰 발표한 건요. 이게 저는 거의 2차 가해성 발표라고 생각하는 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주장한 걸 그대로 요약해놨습니다. 재판이 연기되었다. 우리 헌법과 법률상에 재판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 정도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 연기에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고요. 일단 피해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언급을 그대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야당의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에서 굴러가는데 이재명이 마치 공천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수석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 자체도 이 김진성이라는 테러범, 암살 미수범이 어떤 배우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직간접적인 동기로 했는지는 당적 그다음에 최근에 그 극단 주지자라고 어떻게 교류했는지 그다음 변명문에 나와 있는 끔찍한 내용 이걸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언론이 판단하게 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비공개한다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재명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의 악마와 연장선상의 발표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발표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사실 강덕구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민감한 질문이어서 제가 안진걸 소장께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이제 금민주당으로 당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당원으로 활동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살해를 할 목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아예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뒤에 지속적으로 살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올 1월 2일 날 이런 이제 테러 사건, 살인 미수 사건을 벌였다고 하면 이게 계획성도 계획성이지만 배우가 없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어르신들 저희들 많이 만나보고 현장에서 뭐 저희한테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여러 가지 사적 린치를 조금 하시죠. 그게 이제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젊은이들한테 예전에 이제 박근혜 퇴진 집회 때 뭐 욕도 하고 우산도 휘두르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는 다 우발적으로 이제 홧김에 이제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도 그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불편했지만 뭐 처벌을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안 나갔죠. 근데 이 사람 보면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극우 커뮤니티 같은데 굉장히 또는 언론사에 아주 극단적인 글도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도 나갔고 근데 보면 당적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알아내고 1년 거의 가까이 졸졸 따라다니고 예행 연습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변명문을 뭐 대신 뿌려준다든지 뭐 이런 조력자들도 지금 확인됐고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택시기사가 이동을 했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일종의 범행에 관련된 조력을 받은 정황들까지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단독뱀일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윤석열 김을 한동훈 정부 직접 시켰거나 그들이 뭐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 김을 한동훈을 아예 비호하고 이재명은 거의 악마처럼 생각하는 윤석열 김을 한동훈이 맨날 조롱하고 음해하고 모욕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모여서 그래 네가 하고 너를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의혹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경찰은 너무나 섣불리 현장을 30분 만에 물총새버린 것뿐만 아니라 피 묻은 셔츠도 폐기물 업체에 버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단독범행이라고 서둘러 발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마저도 단독범인지 아니면 배우가 배경이 있는지 함부로 단정 못하는데 경찰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립니까? 변명문조차 공개하고 당적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행적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연민, 동정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과 증오로 선동했던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 심판 여론이 번지고 커질까 봐 그걸 다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냥 걔네 단독범행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경찰 수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증거 보존, 현장 보존입니다. 근데 이번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증거를 없애고 현장을 다 어떻게 보면 지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넘어서 이거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두 번째, 뭐 뉴탐사의 기사를 보면 그 현장으로 싣고 갔던 테러범을 싣고 갔던 택시 기사분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주소를 찍힌 문자를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누가 주소를 보내줬는지, 그 주소를 보내준 사람과 테러범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택시 기사 말에 따르면 작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일날은 백팩이 아니고 이 전날에 있었던 백팩이 아니고 작은 가방이었는데 그럼 전날에 있었던 백팩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당연히 일리면 의혹을 해소하고 의문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이건 뭔가 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사주받았거나 아니면 공범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우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아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고 또 본인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 심지어는
직권을 남용한 부분까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법 처리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강 의원님 예. 당연히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해야 그 다음에 배후가 밝혀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다 훼손을 시키려고 축소한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다 현장 증거물과 그렇죠. 현장 보존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다 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요구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 이것이 경찰과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정치권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경찰을 상대로 특정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안 해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회의 당연한 권한들이 상당히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자료 요구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자료들이 잘 안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국정조사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면 그것은 이제 고발 조치를 고발 조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세니까. 저 고발을 했는데 또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럼 또 뭉개고 넘어가는 것.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상권분립 국가로서 국회가 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아예 무시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작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 상권 분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정권이다. 예. 오직 대통령과 그리고 검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태원 참사 같은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걸 참사라고 못 쓰게 하고 근조 리본에 근조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정도 그 조남도 없는 정말 가짜 추모를 강요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을 경찰 실무수사팀은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는데 그게 묵살돼서 이제서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1년이 훌쩍 더 넘고. 근데 야당 대표 참사를 이태원 참사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정말 돌아가실 뻔하다가 천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티셔츠 깃이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1cm만 더 깊숙이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뭐 정말 끔찍한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엄청난 참사도 책임 진상을 가리고 자료 요구를 해도 다 묵살당하고 심지어 겨우 특별법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해서 짓밟겠다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안 그래도 우리가 2년 내내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악마하고 중대범죄자하고 이미지 조작해갖고 정말 저는 극우단주의자 여러 명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도 협조를 안 한 이 정권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더 들고나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선 때 정말 무섭게 심판해서 물론 총선 전에도 저희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만 자료 제공 아니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그겁니다. 변명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피해자가 공개해달라고 그러고 피해자 가족들이 보자 그러고 피해자가 속한 제1야당이 도대체 변명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 왜 범죄 저질렀냐고 썼냐 이걸 공개 안 하잖아요. 저는 전국의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따지고 싶어요. 변명문은 공개라고 일제히 기사 써보세요. 옛날 박근혜 테러 당할 때처럼.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어도요. 한동훈이어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김 박사님, 저 언론 왜 이렇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신상 공개도 뉴욕타임즈가 공개를 하고 한국 언론은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건 또 뭐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범죄가 정말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 왜 언론이 왜 이러는 거? 예. 저는 이 범인 관련해서 언론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제가 그 박근혜 야당 대표 박근혜 그다음에 이제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피격 칼을 맞은 사건을 기사를 똑같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박근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해서 끝날 때까지 7일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완전히 상반된 경우인데 그 원인을 첫 번째는 대통령의 사인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그 당시 한명숙 총리였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 기억에. 그 사안을 범행 동기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 그다음에 정당 가입 여부, 정치와 연관성 모두 다 해서 발표하라고 그래서 신문이 발행되는 22일 첫 보도 때 이미 검경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그 사람의 신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자금 관련 내용,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자 경력이 있는 거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표를 그 당시에 보호관찰 제도를 노무현 정부가 풀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네가 풀어줘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증오의 정치를 하는 노무현 정부가 박근혜 대표를 테러를 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조중동을 포함해서 신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배후, 진상규명, 자금 출처 이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검경 수사본부가 발표가 났을 때도 의혹점 하면서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재밌는 게 검경 수사본부장 검사 자체에 자질이 없다. 그게 둘째 날 나와요. 두 번째 보도. 수사를 이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중인데 예. 발표를 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이 사람이 세풍하고 그 한나라당을 공격했던 것과 수사했던 검사니까 잘못했다 하면서 자질 논란을 하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프레임 짤 때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의혹이나 고발 이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수사 발표가 날 때까지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언론 자체가 하나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중동이 이미 기득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역사에서 보면 기득권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자본 권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같이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국정상황실이 있거든요. 국정상황실에 이 당시에 1보, 2보, 3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알면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옵니다. 좀 전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사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 1보, 2보, 3보만 우리가 확인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확인 안 됐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경상추정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습 또는 뭐 습격이라고 딱 규정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피습이나 습격이라는 말은 애고 없이 상대방을 쳐서 공격함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년 전부터 칼을 구매해서 그리고 범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5차례나 따라다니면서 지지자인 척 위장까지 하고 살해를 목표로 준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피습이나 뭐 습격 이렇게 규정한다라는 것 이게 저는 정부의 이 테러에 대한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인식이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나름 하나의 뭐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 박사님도 분석하셨겠지만 실제 오늘 기자회견에 이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언론이 하도 엉망해서 언론개혁 특위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언론연대나 캡스 도저히 이랬던 박영선 씨를 제가 이제 같이 활동 파트너로 모셔서 분석을 했거든요. 다 피습 아니면 뭐 기습 습격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는 테러로 초기에 잘 정리가 됐는데 정치 테러. 네, 정치 테러로.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역사를 좀 알거나 좀 오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해방 전국에서 그 극우 극단주의자나 또는 이승만 배우로 추정되는
김구 선생 암살, 여운형 선생 암살 같은 심각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습, 습격 이렇게 되면요. 아, 태극기 집회 나갔던 그냥 보수의견 어르신이 그 유튜브 몇 번 보고 그냥 개인적인 원화로로 지금 우체문도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나쁜 놈이라고 또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근거를 내가지고 그래서 개인의 오도된 정책 신념으로 태극기 집회 나간 할아버지가 그냥 우발적으로 확 찔러버렸다 이런 식인 거예요. 발표가. 근데 이게 아니죠. 본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졸졸 따라다녔고 스토킹을 했고 당대표의 행적을 알려면 당적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행 연습했고 그 무시무시한 칼을 더 깊숙이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무서울 정도인데 영화에나 나오는 그것도 목을 정확히 노려가지고요. 정말 암살을 시도한 건데 이렇게 축소 은폐하면 안 되죠. 이건 삼척동자가 보기에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부담을 안 주고 그냥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국민의 연대감을 차단해서 그냥 별것 아닌 사건, 경상이네. 그래서 각종 지금 극우 유튜브들에서는요. 엄청난 가짜 뉴스가 오늘 또 올라가 있습니다. 막 몇십만, 몇백만이 봤더라고요. 나무젓가락이네, 쇼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서 이것을 제대로 진상규모 안 하니까 벌어진 문제거든요. 대통령실의 그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똑같이 나와요. 이재명 피스백 어떤 경우도 폭력 용납 안 돼가 대통령실의 첫 번째 공식 멘트예요. 야당 대표가 정치적인 파트너가 살해를 당할 뻔했는데 이게 이거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장 수사본부 설치해라 직접 챙기겠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진상을 밝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은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국무총리실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가공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사건의 배후도 밝혀야 하지만 이렇게 축소 은폐 수사가 된 것의 배후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촛불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나서서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사건 가지고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개인이 개인에게 가한 위력행사 비습 사건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1600만 유권자의 꿈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정치인은 항상 시민 곁에 대중 곁에 함께 해야 한다는 현대 대중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테러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구봉기 대표가 격앙된 표정으로 저렇게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지금 현재 왜곡되어서 가고 있는지를 일단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전화로 연결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에서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 행사에 참여했던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분이고요. 지금도 이게 수사가 완전 잘못됐기 때문에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잼잼 자원봉사단의 오재일 단장인데요. 지금 부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 단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도 부산경찰청에 가서 집회를 했고 또 곧이어서 부산검찰청에 가서도 규탄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 1월 11일에는 경찰청에서 그 부실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19일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또 다시 부실 수사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단장님 보시기에 지금 경찰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 몇 가지 지적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범인이 작성했다는 그 변명문 왜 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변명문을 배포하려고 우편 발송하려고 했던 그 공범에 대해서 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가? 그리고 변명문의 우편 발송 수신처가 5곳이 된답니다. 가족들 외에. 근데 그런 5곳의 출처를 왜 비공개로 하고 있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무시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경찰이 물청소를 했다는 그 부분은 지금 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너무 황당했죠. 아니, 이건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존해야 될 범죄 현장을 그냥 범죄에 은닉하듯이 경찰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할 일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쩌면 경찰이 거부할 수 없는 누군가의 상부의 지시로 의해서 강제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집니다. 그 범죄 수사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범행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당연한 교과서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물청소를 해버렸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티셔츠,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또는 경찰서장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부산경찰청 단독으로서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할 만한 그런 배짱, 용기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경찰청장, 유디건 경찰청장 단독으로 그 누구의 그 눈치나 외압 없이 이렇게 수사 결론을 이렇게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부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항의 집회를 했고, 또 검찰로 이제 가서 항의 집회를 이번 금요일 날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뭐 기자회견은 1월 19일 금요일에 하지만 네.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검찰청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려고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일단 잼잼 자원봉사단 부산 팀들하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산의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정치인들도 함께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아마 19일 인터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은 이 사건의 이제 발생 지역이고,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었던 단장님으로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잼잼 자원봉사 단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 재수사를 경찰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하든 어떻게든 이건 무조건 배후와 진실을, 그리고 숨어있는 여러 가지 흑막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야무야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자, 절대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말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결국 재수사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사를 하려면, 아니 그 현재 이게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간 발표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아까 김춘효 박사님 지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표 때는 정말 총력을 다해서 노무현 대통령부터 입장이 나른한 이유만으로 정치 지도자를 백준에 테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근데도 혼났다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그러면서 더 또 열심히 수사하고,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표 그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뒷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말 이잡듯이 제대로 수사도 하고 보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징역도 굉장히 큰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살인미수에 계속 제가 이 우철문 경찰청장 발표문을 봐보는데 이재명을 마지막까지 또 문제 있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그리고 단독 배모으로 그냥 중간결로 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계속 들고 나오고 야당이 요구하면 아직 완결된 건 아니고 아직 기소조차 안 됐잖아요. 이제 기소 전에 우리가 추가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촛불행동이 어제 그 구봉기 대표 우리가 봤는데 이제 거기서 시민들이 들고 온 겁니다. 저도 갔는데 매우 추웠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야당이 이제 국회 안에서 한 피켓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스 방송에서 일부러 이제 다 가서 피켓도 갖고 왔는데 은폐수사 규탄, 그다음에 정치텔레본 배후 공개. 근데 이게 지난 주말을 계기로 이제 대응이 시민들과 야당의 대응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주 동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또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되거나 오버하거나 또 흔히 말하는 근거도 없는 음모론 제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책임 있는 집단일수록. 그래서 경찰 조사를 언론 보도를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아니 진상규명 사람이 죽을 뻔한 엄청난 사건인데 진상규명에도 모자를 파네 무슨 느닷없는 무슨 티켓 시비로 몰아가는 거에 대한 규탄 정도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증거인멸하고 은폐 축소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사례가 나왔잖아요. 아주 섣불리 단독범행으로 마무리하고 공범 수사 안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티셔츠 그거 사실은 그 당대표 김지욱 부실장 아니었으면 그 티셔츠 폐기될 뻔했습니다. 이게 중대한 범죄 증거잖아요. 뭐 피가 묻어있는 거라든지 셔츠끼치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 물청소까지 보면서 사실 그 물청소는 경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공원관리자들이 하는 겁니다. 경찰은 공원관리를 해서 물청소를 하면 못하게 하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왕당한 정반대상이 발생.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음모론이나 오바거나 과잉대응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해서 그냥 개인 일탈 정도로 그것도 가벼운 경상 정도를 만든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세력이 지금 이 정권에 존재한다. 지금 이제 그래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강력히 대응하는 거로 바뀐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뭐 음모론이다 이런 쪽으로 또 몰고 가면서 하는 부분에 강덕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이거는 정치 테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일을 당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미흡을 넘어서 의혹의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방향은 축소, 은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덮으려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 누가 이 부분을 이렇게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상 규명과 동시에 외부 세력에 대한 개입 여부를 밝힐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감없이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국정조사는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일단 발의할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밀어붙이는데 또 국민의힘은 거꾸로 나와가지고 음모론이다, 정치 공작이다, 또 이렇게 이제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패턴으로 보면 양평 게이트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덮어가고 있고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도 지금 이런저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특검법도 주가 조작이 명백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넘어가고 이것조차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어쨌거나 분명히 이 의혹이 가는 세력에 본인들과 관계되는 세력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거부하려고 그러겠죠. 거부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야당이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당당하면 받아들여야죠. 예.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명품백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당당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하니까 다 거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이 특검 거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개입된 거부잖아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은 그렇게 거부한다라면 저는 같은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이제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약간 무딜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이벤트 하듯이 이 정권은 이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예. 자 지금부터는 논의를 조금 좁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 때의 언론 보도 행태와 이번 2024년 1월 2일에 벌어졌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얼마나 다른지 일단 종합적으로 우리 김 박사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완전히 반대되죠. 완전히 반대된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 제기는 박근혜 대표의 그 당시에 조중동이나 그 부산 지역의 3개 신문 아니 2개 신문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는 과장되고 확대되고 공포나 이런 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지워졌죠. 존재 자체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첫 번째 기사에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다는 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 이름이 없고 다른 신문은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서 증오의 칼날에 쓰러진 야당 대표. 정호의 칼날에 쓰러진 야당 대표. 네네네. 이렇게 이제 네네. 헤드라인을 뽑았죠. 네네네. 예. 그게 의미하는 것이 여러 기사를 보다 보면 이게 존재 자체를 지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대표되는 하나의 사인에 기호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열정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축소하고 생략한 부분이 굉장히 기사에 많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박근혜는 테러를 당했지만 이재명은 피습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테러라는 말은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고요. 언론에서 비친 건.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날 왜 어른들 우리 말씀하잖아요.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삶아졌다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서 하더라고요. 자, 박근혜 이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쓰러졌을 때 의연한 모습으로 정중동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미동 없이 쓰러져 있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예. 기습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언론이 이제 이렇게 정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수사도 똑같이 진상규명을 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론들은 정권의 무능과 수사부실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정오정치에 매도된 개인의 일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네. 똑같은 언론이 그때도 야당이었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야당인데 똑같은 언론이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그냥 프레임이랑 입장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보수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규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입장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언론 보도, 한국 언론 보도 형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면 2주 동안 언론사 기사 나온 검색들을 보니까 이재명 피습 이렇게 나온 건 한 4,000건이 되고요. 네. 습격한 건 1,700건. 근데 정치 테러는 231건, 살인 미수는 329건, 살해 시도는 50건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번 테러에 대한 보수 언론, 제도권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입장들이 지난 2주간 언론사 기사 검색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ETK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론이 끔찍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야 이게 무슨 나라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당적 공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당직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맞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이 최소한 진실을 좀 이렇게 파고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언론은 믿을 만한 거 아니냐. 그래도 사실을 보도하겠지. 그게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아닙니까? 네. 그 믿으면 안 됩니까? 의심을 하셔야죠. 언론을 볼 때는 그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네,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픽스에서 토론하고 있는데도 봐라, 저 사람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좌파 세력이고 오늘 나온 사람들 다 보니까 이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만 다 나왔네? 저 사람들도 똑같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예. 저희들 의견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듣고 판단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좀 비판적 관점에서 예, 바라봐야 예,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원칙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표가 테러 당했을 때 그때 예를 들면 또 일각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진보 진영이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음모론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야당 당시 진보 개혁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은 거기에 힘을 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탄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하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 오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언론들이 오바하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표가 어떤 조치를 받았고 언론 보도가 엄청났고 심지어는 깨어났는데 대전은요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이제 가짜뉴스 확인된 거 아닙니까? 당시 관계자들 가짜뉴스라고 확인해 줬잖아요. 아예 그런 말이 없었다는 분하고 했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오버하지 말아요라고 해서 첫마디가 아니란 게 이제는 그래서 대전은요라 박근혜 전 대표가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라는 건 선거 악용하기 위한 거짓말하는 건 확인됐는데 당시에 제 기억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그냥 넘어갔느냐. 선거 악용하는 거 알면서도 테러를 당해가지고 엄중하게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깨어서 이야기했다는데 마지막까지 시비 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측은지심과 인간에 대한 예의로 대전은요 했을 때 믿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야당 그동안 한 2년간 자기들이 악마하고 중대범죄자하고 아주 나쁜 놈으로 이미 조작해서 결국 이런 극단적 사태가 발생했는데 쓰러진 날 돌아가실 뻔한 날 정말 암살이 돼갖고 제1야당 대표가 죽을 뻔한 날 그날부터 특혜 시비를 쏟아냅니다. 경상이라는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특혜 시비를 쏟아내고 그리고 일제히 극단주의 유튜버들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딱 중간에서 중도층이나 관망층이 보신다면 누가 더 합리적 이성적인지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만 무조건 지금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이런 사건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제일 여당의 지도자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어이없이 했으면 똑같이 비판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다른 정책은 제가 여당하고 싸우지만 만약 여당 지도자가 이런 태를 당했다. 그 야권 성향의 지지한테 그러면 저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건 더 진상규명해야 되고 일벌 벗게 하고 모든 배우나 배경을 철저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나지 않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이 이제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보면 당연히 그러실 거고 저나 강 의원님이나 지금 우리 김치녀. 박사님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을 진영 논리에 가둬놓고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토론이 나와 맞다 맞지 않다 이전에 진실을 향한 토론이냐, 거짓을 가져와서 위장하고 가공하고 호도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분명히 구분하면서 봐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것을 아예 포기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도를 하니까 더욱더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곡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제가 강덕구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요. 예. 우리나라에 예. 설마 테러 세력이 생기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테러가 없는 국가, 그것은 국민 정서로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더라도 상대를 테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겠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도 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는 배후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가이드라인을 내주고 있다면 이것은 충격을 넘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로 이게 테러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행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는 지금 시대적 배경이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하던 그 시대적 1940년대 시대적 배경과 지금 2020년대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입장들 갖고 그 입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생각하면 저는 이런 테러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전 한나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경찰청이 수사 과정들을 보면 확연히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대통령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양극단의 논리를 넘어서 진짜 좀 극단을 넘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그런 이 문화,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치권이 좀 더 자숙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다양성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무서웠어요. 이 기사를 분석하면서. 첫째, 뭐가 무서웠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한쪽은 엄청나게 시각화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고,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고, 배운 거 없고 안동의 화전면 출신의 검정고시 출신의 야당 대표는 누워서 말도 못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것이 특혜를 입은 거고, 대통령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그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아무도 말하지, 수사당국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이 상황, 권력이 무시하는 이 상황. 나는 내가 이재명에 가깝나 박근혜 대통령 가깝나 생각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당 대표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막 죽어줄 수 있겠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타도될 수 있겠네 하는 생각. 두 번째, 의사들의 대응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의사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사람 생명 살리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수술의 경과나 상처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나 브리핑이나 내용 전혀 없고, 이게 왜 특혜로 가고 이게 왜 차별이 갑니까? 나 의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엘리트들인데, 특권층인데, 지금 우리나라 특권층이고 지도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과 같이 속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같이 화전면이나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내 목숨은 그냥 죽어도 되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거는 제가 글을 쓴 거는 배운 글로 쓴 거지만 제가 느낀 공포는 나 그냥 죽겠구나. 아니 뭐 정치 지도자도 저렇게 작심하고 덤비는데 누군가 배우해 주는 거 배우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가다 죽는 거죠. 네, 우리 김 박사님 말씀 좀 추가해서 얘기하면 아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 경외수를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방법을 찾고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가라고 한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고 그리고 또 뭐 특권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누구라도 다 목숨을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경각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예. 그 정말 제일장 대표가 암살당할 뻔한 그날부터 이 특혜 시비를 제기했는데 일부사하고 맞아요. 일부 언론이 너무 비정하고 비열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게 첫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설명이 되는 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사자 또는 가족들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 병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산대병원 선생님 말을 종합해도 일단 생명은 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은 벗어나기 때문에 부산대병원 선생님들도 서울대병원에 요청했던 가족도 요청했던 전원을 허가를 한 거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좀 지나서 그 가족들이든 당사자든 누구라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있죠. 살면서. 별별 경우를 저는 다 봤거든요. 뭐 간호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진짜 잘하는 뭐 의사가 있는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거 가지고 특히 시비는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양쪽에서 다 규정상 헬기 이송도 문제는 없었다. 좋아요. 100번을 양보해서 혹시 평소보다 조금 더 어떤 지원 조치가 있었다고 치면 최소한 그래도 국가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저는 용인해 준다고 보고 그래도 또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거마저도 만약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면 얼마든지 회복한 다음에 나중에 그때 그 조치는 좀 아쉬웠다라든지 나중에 뭐 매뉴얼을 좀 더 이런 지적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 제일 저도 가슴 아팠던 첫 번째는 너무 놀랬고요. 아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극단지들의 테러가 뉴스에 나오는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 이런 테러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지금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히 시비 거는 자들의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끊임없이 됐던 이재명 악마거든요. 이 사람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든 말든 또 특혜 제공받은 또 다른 악마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전 부산대병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대병원이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이 경각이 달린 목숨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지나면 가족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존중하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 한 걸 갖고 마치 특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양극단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쪽 진영을 죽여야지 내가 살고 이런 식의 극단적 논리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좀 더 사회가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진걸 소장 또 민주당에 계시는 강덕호 의원 말씀 뭐 동의를 하면서도요.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기 검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소장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100번 양보해도 뭐 200번 양보해도 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가해야 하는 그 폭력적 행위는 상상 초월인데 여기에 있는 티끌 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티끌이 있는 건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제대로 대응하고 싸우는 것 같지가 않다. 뭘 하느냐. 그리고 가족이 결정하든 누가 결정했든 국가의 헬기를 이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것이 규정이 맞지 않다면 그 헬기 조종사든 헬기 조종사에게 지시하는 사람이든 그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신속하게 조치해서 진상규명까지 밝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특혜다 아니다. 자,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소방 헬기를 움직인 것이 특権이 아니니 이 정도 지금 이야기할 지금 여건이 됩니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식이 좋으냐. 오히려 법을 위반하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 부산대학병원이 좋을 수도 있고 서울대학병원이 좋을 수도 있고 전남대학병원이 좋을 수도 있죠. 어디로 가든. 그래서 가족의 선택권 존중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팔도 강산에서 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특혜했다고요? 이게 특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대해서 100번, 2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티끌 같은 흠을 가지고 논쟁에 뛰어드는 순간 결국 저는 말려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거의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원들도 많이 모여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했는데 그 장면 보고 토론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14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원도 수사당국의 발표가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놓고 정쟁과 음모론으로 빠지게 한 주요한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분명히 요구합니다. 관련된 수사상에서 밝혀진 진실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할 수 있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제가 좀 노골적으로 우리 강 의원님하고 이제 그 두 분 패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거 봐라 선거 앞두고 국민들 또 뭔가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작전 서고 야당이 음모론 꾸미고 있다. 계속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의 언론을 통해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먼저 좀 우리 그 헬기 관련해서 소방청장이 규정에 문제가 없었다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경기도 부지사랑 경기도 의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의 가장 좋은 사업이 다트 헬기 사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 위급한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모든 거를 야당이 호도하고 있다 일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태원 참사 포함해서 다 우리가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밝힐 의무가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서 마치 야당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마지막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입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심 2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끝나면 저희들이 의석 확보한 거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의석 확보하면 저는 이런 부분까지 다 모아지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뜻,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나간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언론은 이렇든 저렇든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면서 계속 이것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물타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해야죠. 하게 해야 한다. 그대로 하게 하고 그들이 하는 걸 계속 분석해서 알려야죠. 제가 그 공부할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은 이것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볼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우리 일반 국민의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처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나라당이 정쟁화의 도구로 삼으면서 조중동이 계속해서 프레임 장사를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건 프레임 장사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조중동과 윤석열 정부에게 이득일까요? 아니요. 진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칼에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 제가 집에서 엄마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압니까? 뭐 하고 있냐고. 너 미디어인가 뭔가 공부 안 했냐고. 왜 그런 거, 얘네들 이거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하는지 왜 분석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냐고. 짠해서 죽겠다고. 불쌍하다고. 자, 박근혜 그 야당 대표는 조중동이 짠하다는 프레임을 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 할매들이 이재명 짠하다 하는 프레임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앞에 3은 정쟁 프레임에 갇혀서 손해를 보지만 진실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또 다른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더 큰 진실을 향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은 반드시 증거를 없애기도 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정부미를 먹었는데 이 습관이에요.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요. 예. 책임을 안 지거든요. 공무원은 20년, 15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책임을 물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경찰들은 아까 강덕군 지정처럼 청와대 국정상황실, 총리실, 대테러 종합상황실, 그다음에 경찰청 각급 전부 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파악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방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현장에서 뭐 아주 이급하다고 이중에 따른 보고도 있을 거고, 사실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악의가 그렇죠. 아닌 그런 보고도 있을 텐데, 그러고 금방 상황을 알 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종합해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나갖고 구명조끼 입었는데 아이들 왜 못 구해요라고 엉뚱한 소리 했던 것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다 혀를 싹 지워버리고 현장을 지워버리고, 범죄 현장을, 티셔츠는 폐기당할 뻔했고, 그 다음에 경상으로 돌고 가짜뉴스로 돌았단 말이죠. 뭔가 치밀한 지침이 있었던지 지시가 있었던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서들이 다 공개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서서히 토론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1,600만 명이, 그리고 지금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정치 지도자가 백주대 나서 이렇게 엄중한 죽을 뻔한 테러를 당했는데, 이걸 축소하고 은폐하고 심지어는 또다시 이재명을 악마했던 세력들이 또 이재명을 악마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악용한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중에 또 한 분이라도 격하게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그건 폭력과 증오의 악순환이 되잖아요. 제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건을 명백하게 다 밝혀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범, 연계 세력, 배후, 배경, 직간접적 영향.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당적하고 변명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공모를 했는지 이것만 밝혀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밝혀졌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하고, 또 극우극단주의 세력의 폭력과 증오를 선동한 세력들이 반성하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죠.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 총선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요,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내부의 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자료들이 제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보가 들어와서 역사가 다시 다 이것과 관련된 그 지시자,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다 소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당한 지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외압 받았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총선 끝난 다음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역사를 제대로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다시 밝히고 그 잘못된 역사,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또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하고 싸우되 안 되면 끝까지 참고 있다가 총선 끝나면 제보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까밍님, 도레미송님, 하늘꽃님, 찬란한빛님, 혜림님, 하태도님,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일일이 발표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견 다 보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이총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 일에 관여를 했다면, 또는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실에 뭔가 지시를 해서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에 의해서 지시를 하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조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과합니까? 저는 아닐 수 있다고도 봅니다. 최소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이렇게 테러를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가는 정치적 이해 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그러면 4월 총선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닌지라, 개돼지가 아닌지라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갈 텐데 총선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유리해집니까? 총선 이기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긴급 편성으로 마련한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출연해 주신 세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